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은 이번이 몇 번째 광복절이냐라고 묻는데 답을 못하던데요. 제가 말해줍니다. 오늘은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79주년, 그 말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서 다시 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뻐하고 경축해 온 것이 79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느닷없는 건국절을 꺼내 들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의 즈음에서 이런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지금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나라는 다시 갈라져서 광복절 기념식이 쪼개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됐던 그날인데 오늘은 갈라졌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광복절 아침 맞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 스튜디오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입혔는데요. 오늘 태극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좀 뭉클하셨나 봅니다. 정애자님, 태극기를 달아놓고 보니 가슴이 먹먹하네요. 내일또님,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눈물 나는 광복절입니다. 그런 글을 주셨네요. 신두련님, 오늘 스튜디오 배경 마음이 찡합니다. 바르지 않은 윤통 때문에 서글퍼지는 광복절입니다. 어째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심스럽고요. 정의로 올바른 마음으로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8일 광복절, 언젠가부터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의 의미를 좀 흐리면서 광복절, 3.1절 이런 날에 태극기를 안다는 그런 집들도 많아졌는데요. 태극기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휘날리는 깃발 아닙니까? 태극기를 다는 가정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쉬는 날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짱하트님, 오늘도 하는군요. 매일 제 방만 보다가 실시간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쉬시다 보니까 실시간에 이렇게 보는 그런 일도 있네요. 짱하트님 반갑습니다.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 마지막에 또 선정해서 정어리몰이 준비한 글래모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지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장윤미 변호사,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쪼개진 광복절, 오늘 첫 번째 이슈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하나가 됐던 광복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갈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정부는 기념식을 따로 했고 정부가 한 기념식에 광복회가 불참했고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야당 6당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도 거기에 갈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복절 경축식 불참 관련 입장문을 냈습니다. 광복절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회의장은 경축식 참석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걱정과 분노에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에게서 광복절을 빼앗아 무엇을 남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입법부 수장으로 헌법 정신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깊이 고심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나아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국가 행사에 입법부 수장이 참석할 수 없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관련 입장문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광복절 방송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둘로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광복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해방, 독립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잃었던 거를 다시 되찾는 거 이건데, 광복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만 있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건 정말 역사와 우리의 어떤 뭐 생활 속에 그냥 녹아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누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국이냐 아니면 뭐 독립이냐, 이 임시정부의 뭐 법통을 이어받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광복이라는 말에 저는 다 함축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1910년에 왕조 국가가 이제 국권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그 과정 이후에는 우리 백성들 사이에 국권 회복에서 이 왕조 국가가 다시 이 복원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또 싹 사라지는 거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1945년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암흑으로부터 우리가 탈출을 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광복 이건데, 이게 그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는 국권 회복,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의미 없이 녹아져 버리는 게 지금 건국절 또는 뭐 식민사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가장 앞장을 서는 역할을 하느냐, 그게 가장 지금 씁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이 둘로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에게 씌워진 가장 큰 오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라고 짓거리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할 생각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나라를 갈라놓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 아닙니까? 전두환 정권 때도 안 그랬다라고 하고요. 저는 그러면 진정한 보수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이 어떤 태도에 더 놀라움을 사실상 금치 못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어떤 역사관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앉혔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어쨌든 보수의 어른 아닙니까? 본인은 사적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지호 전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1919년에 임시정부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걸 시초라고 하게 된다면 일제강점기가 4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오히려 일본 극우에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드골이 영국으로 망명정부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프랑스 시작됐다고 다 프랑스 학계와 역사학자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부인합니까? 그 당시에는 세금도 못 걷었고 뭐 법규도 없었기 때문에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시민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극우의 도움이라뇨. 어떻게 이런 모멸감을 줍니까? 정말 나라가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선님, 저는 아침 눈 뜨자마자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 친일파 매국노 앞잡이들이 득세하는 세상,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더러운 기회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단순히 독립기념관장 하나 임명한 것 같고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 친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철근 총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친일 정권이다 아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친일 정권에 가깝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복절 날 국민들은 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속으로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광복절날 친일 논란으로 국민들이 둘로 갈리고 이 이념 논쟁 비슷한 걸 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사라지고 있는 게 김건희의 명품백이 사라지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사라지고 김건희 특검법이 사라지고 최수근 해병 특검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이른바 5.18 예를 들어서 기념관장에 물론 고인이 됐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임명한다 했을 때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지금 딱 그 꼴이에요. 5.18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씨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누구나 다 아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광복회장을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공격하고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최수근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절대 비껴갈 수 없을 겁니다. 광복, 이건 이거대로 사실은 매를 더 버는 거죠, 사실은. 플러스 시키고 더하기 시켜서 예. 윤석열 정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가르고 쪼개서라도 그런 이슈만 덮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윤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우리 이 방송 하면서 예. 김 총장님이 음모론적이지만이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하셨을 때 저는 에이 설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동안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 이거다. 김철근 총장님의 이 분석이 정말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이 주목하는 대상에 김건희와 이종호 이름이 쑥 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종호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특검법 이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나라를 이념 논쟁으로 빠뜨리는 이 효과가 바로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저는 더더욱 아까 우리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런 의도를 일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나쁜 참모들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이종호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지하철역 이런데 몇 군데에 독도 기념 그저 조형물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 치우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너무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제가 안국역을 좀 자주 갑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때마다 독도를 이렇게 축소화해서 소형화해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게 투명한 이제 유리벽 안에 이제 장착을 해놓고 그게 이제 시청에도 있었고 광화문역에도 있었는데 처음에 서울시 의회에서 이걸 설치할 때는 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가는 데니까 독도의 영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걸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것을 조금 공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다 철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갔을 땐 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냐면 거기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길래 약간 이제 폴리스라인 같은 이제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놨길래 이게 혹시 조금 훼손이 되거나 망가져서 새로 이게 재단장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뉴스를 봤더니 다 철거하고 이미 폐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폐기했냐, 왜 철거를 했냐라고 했더니 그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일단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거고 재설치할 계획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통행을 하고 이래서 걸리적거린다고 하는데 제가 안국역을 그렇게 많이 드나들어도 걸리적거린다는 인상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실제로 이 수치를 내봤더니 거길 오가는 통행인들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대단히 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김철근 총장님 그거 설치할 때는 통행량 계산 안 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조선 총독부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 일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야 되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마지막 남아있는 게 지금 독도인데 이제 독도마저 내줄 건가요? 우리 국민들에게 내리 속에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조선 총독부입니까? 묻고 싶네요 정말로. 국민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정말 화납니다. 아니 이건 뭔가 좀 이종찬 광복회장도 뭔가 거대한 음모,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독도 조형물을 치우는 거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해피리님께서 KBS에서 오늘 9시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송했습니다. 광복절에 기모노 입은 사람을 틀어주는 KBS. 윤경호 소장님, 푸치니의 나비 부인 그건 일본군 장교하고 사랑에 빠진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뭐 스토리가 이제 그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기미가요가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영한 게 오늘 아침 그러니까 15일이 된 0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방영을 했나 봐요. 단지 푸치니라는 이탈리아 작곡가가 만드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기모노를 입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거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기미가요가 거기서 틀어진다는 게 8.15 광복절 날 날짜가 바뀌자마자이다. 이거는 참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저는 독도 조형물 철거 이것도 그렇지만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뭘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 하는 건가. 제가 들은 바에 귀가 번뜩 뜨이는 거는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에요. 1965년 그리고 2025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뭔가 이정표 이거에 대한 이 잘못된 목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혀 있는. 그걸 위해서 일본이 싫어하는 거 하나하나를 제거해주는. 근데 거기에 뭐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표현 그거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냥 성의를 갖지 않고 해도 그냥 동의해줘 버렸다. 그거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는 우리가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란 말이죠. 근데 이걸 그러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 수교 협정을 할 때 JP 김종필 씨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했다고 그러지만 그 독도를 그러면 없애는 걸로 폭파해버릴 겁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간다는 거는
이건 뭐 친일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그 이상의 뭔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한일은 동맹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한일 동맹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이 언제든지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뭐 실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썼어요. 그 얘기는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을 같이 의미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경계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된다. 만에 하나 이른바 그 북중러의 어떤 대응을 근거로 해서 그런 상황까지 발전된다 이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광복절 기념식이 이제 2군데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경축사도 2가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경축사를 뭐 이렇게 다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조천우님, TV가 온통 광복절 행사 중계하니 다른 방송 볼 게 없어서 윤석열 연설을 잠깐 봤습니다. 후한무치라는 말을 그 사람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무슨 오늘도 북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뭐 양우성님, 광복절 기념사에 죽어도 독립운동, 항일운동,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네. 지우아빠 헬리님, 광복절에 걸맞는 축사를 해야 되는데 3.1절 행사 광복절 경축식 때 일본의 일자도 꺼내지 않고 허구한 날 북한 얘기만. 왜 그럴까요? 광복절이 바다향기님, 광복절 경축사에 자유 통일만 100번 넘게 떠들고 있는 우리 XX 참 한심합니다. 김철근 총장님, 오늘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 올라와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지금 소개된 내용을 좀 잠깐 봤는데요. 참 정말 하나마나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광복절은 일제치하로부터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북관계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말로 떠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니까 특사를 보내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을 보내서 상대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라는 게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가 있는 관계인데 우리가 막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끈다는데 어떻게 변화를 이끕니까? 우리가 방송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럼 북한 정권이 그걸 용인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북한에서 풍선 보내듯이 우리도 삐라 막 보내야 되는 겁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왜 일본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아니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광복절 날 물론 통일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도 왜 광복절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도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가 본데. 그러게 말입니다. 뭐예요 지금? 광복절의 자유와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광복절의 의미를 일부러 외면하는 거다라고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철 총장 말씀처럼 왜 일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느냐. 광복절의 상대는 그러니까 일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암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광복의 의미다. 단순히 해방이나 독립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다. 그렇다면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반성과 용서,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를 향한 뭐 손잡고 가기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광복절에는 일본에 대한 언급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지난 3.1절 기념사 지금 이제 지나가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온 국민이 뜨악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도대체 식민사관을 저렇게 옹호하는 저 왜 저러는 거야? 일본과의 미래협력 파트너라는 그 한마디에 다 녹여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던 식민지 근대화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이라는 이런 친일파를 앉히려고 했던, 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를 뭐 한국학연구원장인가요? 중앙 정신문화연구원장인가요? 옛날 뭐 그 자리였죠. 뭐 이런데 그런 작태를 벌이려고 결국 판을 깔아놓은 거구나 이건데, 그렇게 되면요 이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뛰어넘어 대외적인 메시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8.15 경축사에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내년 뭐 한국전쟁 관련된 기념사에 가가지고 일본과의 관계 얘기하고, 혹시 이런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슬이 님이요. 나는 오늘 6.25인 줄 알았음. 대통령 연설하는 것만 봐서는. 이상부님. 앵커님 대통령이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인지 6.25인지. 존슨 후님. 오늘 6.25로 알고 간 듯. 지금 광복절을 이렇게 쪼개 놓았는데 제가 지금 전문을 잠깐 훑어봤는데요. 하나가 되자는 그런 광복절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요. 또 갈라놓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또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얘기하면서 국민을 갈라놓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뭐 야당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최상병 특검 진실 규명해야 되고, 마약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라는 거 파헤쳐야 국가가 제대로 선다라는 건 가짜 뉴스가 아니고 선동도 아닙니다. 이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모든 시스템과 국가의 어떤 기강,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 법과 정의 다 무너뜨린 게 이 정부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실 자격은 최소한 지금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복절 축사로는 더더군다나 부적절하다. 이거는 빈곤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의견 주셨듯이 이게 광복절에 대통령,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여요. 일단 광복이라는 의미와 관련해서 저도 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빛을 회복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국 뭐 이렇게 쓰이는 문헌의 해석을 보면 영예롭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 때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정치 권력을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그 생략된 목적어를 우리 국민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어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서울대 김영민 정치학과 교수가 이제 칼럼을 쓴 부분도 있는데, 그럼 대통령은 이 생략된 목적어를 뭐라고 보는 것인지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인사를 보거나 지금 오늘 나타낸 메시지를 보거나 우리 민족한테, 우리 결의한테, 우리 국가에 이
8.15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좀 망발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동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음에 갈라치기 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야당 그리고 또 광복회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기념식을 따로 했지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오늘 했던 기념사 일부를 보면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표현이 와닿네요, 윤경호 소장님. 그런 말입니다. 예. 과연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논쟁 중에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뭐 건국절 이거 연결되잖아요. 그러나 공과를 따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과 중에 과에 저는 씻을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게 이승만이 본인의 집권 그리고 집권 연장을 위해서 노덕술이라는 일제 고등경찰 고문 형사를 재등용해서 경찰에 요직에 앉히는 그거 하나로 저는 이 친일파 재등용이라는 거 이 모든 게 딱 상징화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광복절 기념식이 따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뭐 자리나 내가 인정하는 곳에만 한쪽 그룹은 가고 또 다른 쪽은 또 다른 오늘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정부가 마련한 보훈부가 마련한 행사에 간 분들 그리고 효창공원에 광복회와 항일 독립운동 이 관련 단체가 마련한 행사에 간 분들 이쪽이 둘로 이제 대치를 하는 이 국면이 계속 가면요.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까지 빚어지느냐. 내가 인정하는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이분들을 저쪽 편에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두 개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이걸 앞장서느냐 이거죠. 전 그런 점에서 과연 윤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을까. 역사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역사 해석에 맞춰서 이렇게 친일파들을 다시 등용하는 이런 짓까지 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권한을 전 우리 국민이 주지 않았다. 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건국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헌법 그 첫머리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이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라는 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달리 개천절이라는 그 날이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5,000년 역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데없는 48년 8월 15일 건국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의도는 결국 뭐냐면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천절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건국을 말하는 게 개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48년 8월 15일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얘기가 해석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맨 마지막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이요. 올바른 역사 인식이 통합의 기반이 되고 미래의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되게 뭐 2024년 8월 15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건국 기원 4357년 서기 2024년 대한민국 106년 8월 15일 광복회장 이종찬. 이렇게 오늘 했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왜 굳이 2024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106년 건국기원 4357년
이렇게 썼겠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았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일단 이 수치로 나타낸 것 같아요. 이분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기까지 오는데 피로 쓰인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다 뚫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평화 번영이라는 기초 위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고 왜곡하고 48년 건국과 관련해서 강조를 하는 그 맥락에는 독립운동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광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45년 8월 15일을. 그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주권 자체가 없었다라는 논리예요. 일본 식민인 걸 인정하는 건요, 일본의 통치가 정당했다는 겁니다. 적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뉴라이트든 아니든이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인식을 후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전파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훼손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친일과 닿아 있는 사람들의 심적 평안이 있겠죠.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불사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종찬 광복회장의 인터뷰를 봤더니 단순한 인사 실패, 여기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도한 흐름과 어떤 음모론적인 이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말을 아꼈지만 특정 인까지, 특정 부류까지, 누구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반성하지 않으면 계속 그 실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건 정말 지도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쭉 보면 왜 광복절인가? 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해야 되는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복절은 침해된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주권을 침해당했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광복의 의미, 왜 우리가 그런 역사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쭉 들어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일제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광복이라는 표현이 한 두 군데 들어가요. 그렇게 광복절에 광복을 얘기하기 싫은 겁니까? 일제를 입에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 기념식을 뭐하러 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헌법 전문을 보면서 헌법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대통령 부분이 나오는데 헌법을 개정하면 대통령의 책무를 반드시 하나 좀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해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그럴 때 말이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선서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도자 한 명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만 2년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 많은 부분이 너무 낯설고 생경하고 처음 보는 광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 현직 영부인이 명품을 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정부 기관들, 그것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어떤 양심적 가책 때문에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런 방거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하는 이 광경들, 역사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훼손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각각의 독립기념 여러 사업에 요직에 앉히는 그런 인사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제도로, 시스템으로, 법으로 이렇게 강제해야 되는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는 허술한 나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습하는 게 저는 국민들 앞에 놓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가장 큰 죄, 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죄가 가장 클 겁니다.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장실님, 기쁘고도 서글프네요.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들꽃여행TV님, 윤경호님의 옳은 소리 바른 소리에 TV 패널로 나오면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W주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전에 청산하지 못한 인간들로 인해서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매국노들. 다시 정신 차리고 빨리 제자리로 돌리고 이번 기회에 매국노들을 정리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루스님께서 현 정부 탄핵 공감 릴레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쏘셨는데 릴레이에 동참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계십니다. 예, 이따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진 광복절,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법사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였습니다만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가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김건희 발언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 제명하겠다라고 그렇게 발의도 했는데요.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전현희 의원 발언이요.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희 의원님.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네.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자예요. 누구 때문에 당황했는지. 김건희 저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예. 숨진 국장은 전현희 의원도 잘 아는 사람이겠지요.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당신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스트레스 준 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윤경호 소장님. 글쎄, 전현희 의원이 이제 권익위원장을 했을 때 이번에 이제 사고 이제 당사자인 그 국장을 밑에 두고 일을 시킨 거야 뭐 맞겠죠. 그러나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국장에게 가해졌던 이제 두 가지 일이, 이 국장이 맞닥뜨린 두 가지 일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백 이거에 대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명쾌하게 정리했잖아요.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 이제 그거에 대해 이 원칙과 법 규정을 생각한 이 국장은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실무자의 그 일이잖아요. 실무자는 당연히 원칙과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겠죠. 그 보고에 이제 바로 윗선이 이번에 사의 표명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에게 올라갔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비된 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산에서의 피습 때 헬기를 타고 오게 된 게 뭐 그 주변에 도움을 준 또는 관련된 공무원들의 뭐
이 관련법 위반 여부. 이거는 또 너무나 명쾌하게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제정신이 박힌 공무원이라면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전현희 의원이 당신이 위원장 시절에 같이 일했으니까 당신도 책임 있다. 이건 정말 그건 억지 중에 억지인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이 담당 국장의 죽음이라는 거를 보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공무원들이 과연 누가 이 일을 할까? 아까 앵커께서 이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공무원들이 이제 다 손 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 국장의 그 의견은 권익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예.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문제다. 그래서 검찰로 좀 넘기는 게 그 담당 국장의 의견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권익위가 그렇게 무서워서 못한다면 그 국장이 말한 방법이 그나마 최선의 합리적인 대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예. 밝혀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 건데 사실은 사실상 위에 그 위에 상관들에 의해서 어떤 다른 조치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전현희 의원이 상임위에서 저렇게 발언을 세게 한 배경에는 지금 전당대회 5등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언론에 좀 조망을 받아야 되는 본인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에 대항해서 이제 발언을 세게 하신 건데, 글쎄 뭐 그 적절성 여부는 또 별도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전략적인 차원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전현희 의원한테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좀 지금 그 권익위 전 국장의 그 안타까운 그게 그 전 권익위원장 책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송석준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사무총장도 못하더니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이고 참. 근데 권익위의 그런 그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과연 지금 윤석열 부부가 책임이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혜미 변호사님. 아니,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여러 혐의를 좀 전제하고 있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뭐 청탁을 하잖아요. 통일TV 송출 문제나 아니면 뭐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알선수재로 어쨌든 수사는 받습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권익위가 이 부분을 문제 없다라고 종결한 거는 저는 권익위의 구성원들의 자존심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조롱 섞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까? 앞으로 나는 공무원의 배우자인데 명품백이든 뭐든 받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냐면 어떤 그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고인인지 모르겠는데 바카스 하나인가를 경찰한테 갖다 줬다가 처벌을 받고 그랬었어요. 아마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본보기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법의 잣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거기를 그냥 피해간 것도 아니고 국민들 볼 때는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거죠. 이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국장이 사망한 이후에 많은 구성원들이 그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정말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아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제 법사위에 있었던 일 하나 봤고요. 과방위에서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2시간 만인가요? 그냥 그 많은 공영방송 이사들 딱 선임하고 나는 이제 일 끝났어. 탄핵할 테면 해봐. 그렇게 물러났지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얘기들 들어보면 정말 이 정권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요. 이진숙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왜 나왔을까요? 아마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저 말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안 나올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공무원은 그 실체를 사실상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의 탄핵도 걸려 있지만 지금 가처분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MBC 이사진 새로 선임한 부분과 관련해서 유례가 없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 사람이 의결하는 거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 본인이 물러나는 게 그 사람을 제외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80명이 넘는 사람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방문지 이사들을 새로 선임할 때 면접도 보고 뭐 이력서도 검토하고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한 부분을 이걸 임시적으로 이 절차의 어떤 효력을 멈춰달라는 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지금 26일인가요? 연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았다. 왜냐하면 지금 MBC를 사실상 장악하고 빨리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방어보다는 선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본인이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탄핵 심판 중이니까 직무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모니터는 써봤냐? 그거 하느라고 시간도 없었을 텐데 한민수 의원이 그런 질문하니까 그것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 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이 사진까지 띄우고 물어볼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 이 사진을 접하고 제가 느꼈던 거는 도대체 뭘 가지고 83명의 후보자를 7번, 8번 투표를 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제보를 받아보니까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 사용해 보셨습니까, 두 분은? 일단 뭐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사용하셨어요?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 여부인데 그것도 진술이 안 됩니까? 뭐 하자는 걸까요, 윤용호 소장?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출석도 전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이해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동관, 김홍일의 경우는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니까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그냥 사표 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검토를 했는데 야 이거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헌재가 내린 검사들에 대한 그 선택적인 또 결정을 보고 아니야 헌재가 또 좀 바뀔 수도 있다. 바뀐 대목이 있다. 안건에 따라 달라졌다. 이런 모든 판단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할 만큼 뭔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우습고 더 불쌍해 보여요.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저러다가는요 아마 답변 여부 얼른 나가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이거 어떻게 답변할까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정말 저렇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83명의 그 신청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 검토가 다 있었을 거고 그 회의는 거의 형식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 청문회 자리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가처분일 거예요. 가처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용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이제 탄핵이 되고 나면 전임 그 위원장들은 다 그만뒀는데 그만두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가장 중요한 임무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견디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왜? 일단 이틀인가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중대한 그 탄핵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 안 하는 거죠. 그런 지점들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죠. 국가 운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뭘 물어보면 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얘기를 못 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동물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시부터 전체 일 했잖아요. 6시 한 40분인가까지 그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거쳤어요. 제가 지금 탄핵 중이라 83 탄핵 명에 심판 중이라 저의 직무를 정지를 시키셨습니다. 18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여기 지금 증인을 여기 지금 방통위원장 찬성을 해서 제 직무가 중단된 잠깐만요. 여기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증인 자격으로 나오신 거예요.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이진숙 증인 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윤경호 소장님,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는데 동물농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물농장에 나오는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더 특권 있는 동물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롱에 조롱을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저는 하여튼 저 이진숙 위원장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은 다 지금 원격 조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몰모트처럼 아마 지금 답변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일웅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면 더 얘기를 해야지. 통상적인 발언이라면 제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요. 관련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하겠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김일웅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요, 저도 어제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서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가 됐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 뭐 그건 그렇게 논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나온 김태규 부위원장, 이자도 계속 직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거기는 탄핵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어제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질문하는데 좀 더 물어보지 왜 그거를 그냥 둘까 했는데, 정동영 의원이 행정절차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판사 출신이니까 행정절차법 알지? 안다. 행정절차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기관의 행정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쳐야 그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매우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 자, 그러면 그거 하는데 의결했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의결했으니까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의결을 했다도 안 하고. 그러면 심의는 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답을 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둡니까? 그 얘기를 좀 더 가봐야죠. 그러면
심의하고 의결하라고 합의제 기구가 있는 거고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결과를 과연 이거를 올바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판사 출신이면 그 정도에는 답을 해야죠. 그런데 회의에서 뭐를 했냐라고 물어본 거 답할 수 없다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심의했냐 의결했냐 이런 정도는 답을 해야죠. 장유미 변호사님. 이건 기본이니까요. 본인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비공개 회의여서 이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또 인사 관련한 내용이니까 공개를 100% 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면 그래도 이 최소한으로 그러면 속기록은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본인도 이 청문회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모른다. 직무와 관련돼서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한다. 본인이 법원에 있었고 판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는 그냥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있을 때도 사실 그랬고요. 대단히 돌출적인 존재였죠. 공수처에 대해서는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수처 차장인가요? 처장으로 이렇게 계속 이 인사검증을 했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신임은 얻고 있는 거죠. 방송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죠. 예, 권익위 부위원장도 했고요. 진짜 일이라도 뭔가 이 전문성과 관련한 본인의 어떤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냥 돌격대로 같이 그냥 쌍으로 임명이 된 건데요. 저는 이런 인사 그리고 법원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 거예요. 이런 합의제 기구의 취지 그리고 2명만으로 의결한 거 2016년인가요? 방통위에서 법무법인들의 의견 조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다, 위법하다 이런 회신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SKK님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도 밉고 앞에 있으면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격하게 드는 경우는 생전 처음이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보면서 그냥 그놈의 주둥이를 막 조사버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 답변 중에 압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내일은 제 몇 회 광복절이죠? 이진숙 후보자님, 증인님. 지금 광복절,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몇 회 광복절인지도 말씀을 못하세요. 자, 여러 번 말문이 막히네요. 일본인이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광복절을 왜 그걸 못하죠? 내일은 제79회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사관은 정동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치관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광복절 몇 주년이라는 것도 답을 못해요? 윤경호 소장님. 저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더라? 뭐 사상 검증을 하는 듯한 뭐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도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가 기억력 테스트라고 또 다른 그러니까 저 자리에 나온 그러니까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지금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저는 저런 모습 보면서요 정말 매를 다 버는구나. 저걸 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뭐 단순히 뭐 법인카드를 쓰는데 공사 구분을 못했다 이거 이제 지나서요. 저 사람 이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해가지고 이미 지금 공직자잖아요. 근데 공직자가 앉아가지고 저런 답변에 대해서 저렇게 사실 아마 저 짐작하지만 아마 79라는 숫자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황스러움을 표출은 안 하지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윤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 또는 장관 다 포함해서 저는 매를 보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뭐 정통성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인정을 못 받을 겁니다. 동물도요. 동물이라고 다 동물이 아니고요. 짐승도 있고. 예. 참 8.15 광복절 맞아서 저런 말을 들은 공직자 입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나가 되자는 광복절을 쪼개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2부에서는 현자를 한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요. 오늘 그분 모시고 광복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독립기념관장은 어떤 자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휴일인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들꽃여행TV님, 장유미 변호사님, 평소 아주 쉬운 용어로 미쳐 돌아가는 윤정부를 국민들한테 잘 알려주시는 분위기에 TV 패널 나오면 채널 고정합니다. 참고로 저는 암 투병 중입니다. 윤머저리 때문에 암 걸렸습니다. 무너진 소상공인입니다. 하시면서 슈퍼챗도 5만 원이나 보내셨는데 치료하시는데 전념하시지. 예, 들꽃여행TV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조사로스님께서 윤석열 탄핵 릴레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네요. 짱하트님, 제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상큼한 레몬님은 미국에서 $10, $10 릴레이 동참합니다. 백운갱크님 항상 감사합니다. 산달유님, 쑥이님, 경연님, 고우리님, 조사로스님, 김지우님, 추억의 메텔님, 사랑님, 이한우님, 보스형님 TV님, 변함없이님, 최두예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2부 끝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대희님, 오래 살다뇨. 40살은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부산이대희님 센스쟁이. 예,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하고요. 김철근 총장님, 장유미 변호사님, 윤경호 소장님, 오늘 휴일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